아마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청구인 측보다는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약간 흐름을 리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으로 물어보신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법률 용어로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변론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변론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데 헌법재판은 직권탐지주의도 적용이 돼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까먹지 않고 잘 쓰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리뷰 유튜버가 아니라 저희 15년 차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사. 영사님들. 변호사 유튜브를 보다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북바트 나오면서 보던 법원이랑도 다르고 그 재판관도 막 8명, 9명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네, 별도의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더 위에 있는 기관이냐, 뭐 그렇게 꼭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하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맡는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의 유죄, 무죄 그런 거를 다루는 게 법원이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직위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지 그러한 탄핵 절차는 법원에서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이 아닌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되기 전에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로서 5공화국 때 이제 헌재가 설치가 됐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87년도인가 헌법 개헌이 되면서 그때 최초로 이제 설치된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도 헌법재판소를 간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0분짜리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진행 영상을 보면서 영사님들께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자리 배치는 왜 이렇게 돼 있고 헌법재판관들은 왜 이렇게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리뷰 맛집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래도 영사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는 건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이죠. 우리 헌정사에서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던 판사랑 좀 다르거든요. 판사님 너무 많아요. 이거 판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헌법재판관은 정원이 총 9명이에요. 9명의 헌법재판관이신데 지금 1명이 공석이어가지고 8분이 앉아 계시죠. 자리 배치도 짬이나 경력의 영향이 아, 당연히 있죠. 제일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이 헌법재판소장님이세요. 지금은 뭐 소장이 공석이어가지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앉아 계신데 어쨌든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이 짱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아까 마이크가 여기까지 앉아서 편하실 줄 아십시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가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피청구인이 대통령이잖아요. 피청구인이 직접 헌법재판 법정에 출석을 해서 지금 발언을 했죠. 원래 종전 헌법재판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들은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최초로 출석한 대통령이시죠. 근데 변호사님 여기서 방금 피청구인이라고 하셨는데 피청구인의 뜻이 뭐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피고 원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탄핵을 청구한 사람이 이 사람을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게 청구인이고 피청구인은 청구를 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쪽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피디님 질문이 아주 좋은데 일반 형사재판이면 검사와 피고인이 있어요. 아니면 민사재판이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탄핵 심판은 뭐냐? 청구인, 피청구인이 법률 용어입니다. 청구인이 국회고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치소, 서울구치소에서 오셨죠? 구치소에 있다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있으면 복장이 왜 지금 양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일반 피고인들도 법원에 출석할 때 수의 안 입어도 돼요. 자기가 입고 있던 사복, 예를 들면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건 양복 입고 출석을 해도 됩니다. 그건 왜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인이든 아니면 피고인이든 다 수의를 안 입고 출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수의를 입고 그냥 출석을 하죠. 뭐 번잡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밤에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의 이제 대리인들이죠. 네.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일 거고.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게 질문이 약간 사전에 동의 안 된 질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피청구인 입장에서 당연히 변호사 입장에서 머리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안 나왔던데 이거 동의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치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변호사로서 끊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거부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법원에서 실제로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아예 그냥 질문조차 없던 걸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얘 대답 안
안 하네. 이거 약간 의심되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는 거. 너무 좋은 질문이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거부한다. 그러면 답변을 거부했다라는 것까지 다 조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가지면 안 되지만 판사님이 또는 헌법재판관이 심증을 형성하는 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 사람이 떳떳했으면 답변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형사소송법에서 있죠. 진술 거부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해도 유죄의 증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부했던 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하는 일인데.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거 사전에 협의 안 된 거 아니냐라고 따진 거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불리한 증거로 다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헌법재판소장님 포함해서 한마디 한마디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쵸, 그렇게 그쵸. 이제 되겠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검찰청에서 뭐 또 질문을 했어요. 근데 피의자가 진술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은 피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아니한다. 묵묵부답하다. 이게 조서에 그대로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 제가 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뒤에 보면은 변호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왜 직접 답변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형사재판을 가더라도 변호인이 답변을 해도 되고 피고인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본인이 답변을 해도 되고 대리인이 답변을 해도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대리인은 의의 제기를 했잖아요. 이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데 왜 질문을 하시냐. 그랬는데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께서 내가 답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변호사 세 분은 노심초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답변 잘못할까 봐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변호사 맞아요. 중에서 제일 아마 힘들 때 그때예요. 맞아요. 만약 이상한 얘기해버리면 그때 완전히 이게 골로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항상 전략을 짜서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 불리하지 않은 내용만 이제 진술을 하잖아요. 변호사가 뭐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근데 본인들도 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왔을 거예요. 네, 아마 청구인 측도 그렇고 피청구인 측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정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철 대리인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구인 대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장 대행님께서 질문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네. 원래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하거나 뭐 상대 측에서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판사님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검사가 질문하기도 하고 이제 변호사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재판장도 직권으로 신문을 합니다. 이 사건 마찬가지로 헌재 소장님도 헌법재판관님들도 당연히 질문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는 만약에 재판관님들이 검사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개입하는 게 좀 적긴 하거든요. 최대한 이게 뒤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끔 판사님들 하는 워딩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판사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청구인 측보다는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약간 흐름을 리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으로 물어보신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법률 용어로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변론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변론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데 헌법재판은 직권탐지주의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직접적으로 궁금한 걸 막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까먹지 않고 잘 쓰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리뷰 유튜버가 아니라 저희 15년 차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보면서 읽으시네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이렇게 보면서 읽는 경우가 흔한 거고. 법원 가보면요. 이렇게 보면서 읽으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글로 읽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얘기할 때도 보면서 방금 얘기해서 저 잠깐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판사님한테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보니까 굿피플에서 되게 외우시는 네, 저는 좀 계속 연습을 해놓고 들어가요. 왜냐면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체크해요.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한 3분이 지나간다 그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최대한 2분 30초 정도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유튜브 대본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더 전달이 잘 되잖아요. 이거 줄글글 읽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제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지금 이게 최종 변론이 아니거든요. 원래 보통 이렇게 변호사들이 말을 길게 이제 줄글 다 읽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통 최종 변론할 때 끝날 때 다 재판 끝날 때 판사가
서로 최종 변론하세요. 그러면 검사도 이 사건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3회 변론기래. 3회 네. 변론기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읽고 있다는 것도 좀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이긴 해요. 근데 변호사님 지금 여기 청구인 측이잖아요. 예. 정청래 의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세 명은 또 다 변호사인 건가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대리인 두 분은 다 변호사고요. 이 앞에 계신 분들 이제 청구인 측에 이제 정청래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분은 변호사 자격은 없으세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청구인의 탄핵소추 청구인이기 때문에 이제 출석해 계신 겁니다. 변호사 세 명이잖아요. 누가 발표하기로 이렇게 미리 하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당연히 그러겠죠. 거기서 갑자기 있는데 그 둘이 그랬어. 야 너가 해.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재판 가잖아요. 저희는 그래요. 야 네가 해. 아니 네가 얘기하기 싫을 땐 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저번에 한번 끝까지 말 안 하니까 결국 박건우 변호사가 하더라고요. 피청구인 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몰래 이분이 피청구 측 대리인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려다가 네, 한것 같은데. 일어나 앉아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 거야.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의뢰인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예,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계세요 그냥 제발.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잠깐만요. 행사. 아까 전에 제가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은 다 일어나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앉아서 얘기하시죠. 아까 서두에 앉아서 얘기해도 되냐 허가 받았어요. 재판장님이 앉아서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앉아서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이면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분이 저희 의뢰인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어나서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죠. 근데 아무도 말 못하죠. 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딱 보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술술 얘기를 하는 게 변호사들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협의를 한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협의가 됐겠지만 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전히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구속일 경우에 불구속인 경우에는 엄청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구속인 상태에서 방어권이 좀 아무래도 좀 더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들어갔어요. 또 뭐 회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적어도 피청구인께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하고 이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들으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용될지가 다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적인 판단도 평가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 법정 안에서도 헌법재판 법정 안에서도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진술들은 다 조서에 남거든요. 그리고 다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피청구인한테 유리한 진술일지 불리한 진술일지는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지 압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밑에 정장을 입으신 분이 한 20분 가까이 되시거든요. 저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 잡히는 분들이 다 청구인 측의 대리인단 같아요. 대리인단. 그리고 여기도 피청구인은 대리인단. 그 대리인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저기 피청구인 뒤쪽에 앉아 계시고 청구인 뒤쪽에 앉아 계신 거고 그럼 가운데 저 컴퓨터 한 대 있고 지금 좌석이 비어있는 거죠? 무슨 자리입니까? 증인석. 나중에 이제 증인이 나와가지고 선서하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증인선 친문을 하는 겁니다. 가운데는 이제 그 실무관님, 주무관님들이 이제 기록 같은 걸 이제 말씀하신 부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네 분은 모든 재판마다 계세요. 이렇게 모든 재판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면 두 분이 계시죠. 근데 여기는 지금 네 분이 계시네요. 좀 재판이 좀 크고 그래가지고 두 분씩 앉아 계세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현재 사무관님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현재 실무관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성공보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선고보수가 없는 재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약정을 어떻게 했을지는 좀 잘 상상은 안 갑니다. 아마 강호수 변호사님이 약정을 했으면 기가 막히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약정의 신입니다. 예, 잘하세요. 이게 비용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하기 싫은 재판이죠. 힘든 것도 겁나 힘든데 어쨌든 이게 한쪽의 대리를 맡게 되면 그쪽 이미지가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그 성공보수가 있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구인 대리인이든 피청구인 대리인이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뻔히 보이고요. 얼마나 많은 뭐 서면도 준비해야 되고 뭐 자료 준비하시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공보수를 보고 하는 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기 싫어하시는 거 억지로라도 리뷰해봤잖아요. 예. 어떤 거 같으세요? 다음 편도 리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사실 그리고 아까 PD님이 질문하신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주는 리뷰 유튜버가 없어요. 저희도 딱 봤는데 그냥 그 기사로만 봤던 것들 한 분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딱 좀 한 분이 빠져있는 게 보이고 맨날 일반 재판을 가잖아요.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가는데 야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면서 저희도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3차 변론 영상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건 몇 차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일반적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요.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서 최소한 10차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진행될 수도 있고요.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자 얘기하는 논거들을 입증을 하는 부분이 형무인 측도 보니까 증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직접 발언을 내게 하면서도 그 모아왔던 뭐 증거들에 대해서 약간 믿기 힘들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청구인 측도 여러 증거들을 제출할 것 같고 근데 피청구인도 마찬가지로 여러 증거를 제출할 것 같아서 증인 신문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많이 이루어질 네. 것 같고 그리고 뭐 변론 기일도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잡고 막 최근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압축적으로 기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이랑은 조금 달리 진행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재판을 하잖아요. 저희 꽤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되게 재판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래도 힘든 재판이 있고 안 힘든 재판이 있고 약간 그렇게 있거든요. 와, 이 재판은 근데 정치적인 난이도, 육체적인 난이도가 거의 끝판왕 수준일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와. 이 변호사들이 여기 계신 대리인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사건을 이것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이것만 해야 돼요, 이분들. 그래서 아마 다른 사건들은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고 사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업무가 과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박건호 변호사, 강호수 변호사가 15년차 변호사들입니다. 저희가 무슨 리뷰 유튜버가 아니고요. 저희가 오롯이 이 헌법재판 법정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 영사님들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이지 뭐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드라이하게 이 재판정의 분위기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리뷰했던 것처럼 거의 이제 시작을 했고요. 딱 모든 장면들 저희 보면 이제 아시겠죠? 헌법재판소장은 다 각자 기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왜 청구인 측 대리인이 이거 사전에 안 된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장 중립적인 시선에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